조금 더 크게 한다고 해봤는데요. 어, 자, 불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불상이 처음 만들어진 시기는, 불상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건 뭐 대부분 다 아시는 얘기고요. 처음 만들어진 시기는, 지금 유물로 보면은 가장 빠른,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큰이식황의 그 화폐들이 있고, 큰이식황은 기원 후 127년쯤에 즉위해서 20여 년간 즉위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원 후 2세기의 소위 두 번째 쿼터가 되겠죠. 요새는 그런 말 잘 안 쓰지만 옛날 미술학자들이 그 말을 자주 썼는데요. 127년부터 뭐 150년 정도 사이 에 만들어진 그 화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투라라고 하는 인도 쪽에 가까운 데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이것을 그 찍은 곳은 아마 서북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니시카는 이런 금화를 찍던 그, 이게 주조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이게 금을 만들어 갖고 콱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틀에다가 놓고서, 그래서 하여간 저기 주조하는 곳이 그 카불 쪽에 있었고, 페샤와르 쪽에도 있었고, 탁실라도 있지 않았나. 뭐 상당히 여러 군데가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 하고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이제 인도 쪽입니다. 마투라는 뭐 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델리에서 한 150km쯤 되나요? 150km쯤 약간 남쪽으로 있는 곳인데, 거기에 만들어진 상들이 연대가 카뉴시카 때 상들이 있고, 역시 같은 시기에, 그리고 카뉴시카보다 앞서서 한 기원 후 2세기 초까지 올라갈 수 있는 수로 보인 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쿠시안이 지배가 시작되기 전에 그 지방 영주들이 있던 시기, 이제 그런 상들이 있으니까 2세기 전반은 알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 올라가는 것이 있느냐 하면은, 유물로 보면은 이게 좀 오래될 것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게 금으로 된 사릭인데, 브리티시 뮤지엄에 가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화폐가 나왔는데, 그 화폐를 쓴 저기 왕이 그 화폐 저기 누구의 화폐냐 하는 거 보면 어느 시기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화폐가 1세기 후반쯤 화폐이기 때문에 1세기 후반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뭐 여러 견해가 있어서 2세기로 내려봐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뭐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1세기 후반에서 2세기 전반 확실하고, 1세기 후반에도 이제 불상이 만들어졌다는 걸 대체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역으로 보면 여기가 페샤와르고,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은 잘 보이시나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비마란이라고 하는 것이 아, 저기 이 지도가 조금 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비마란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제가 사리기가 발견된 것이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카불이 있는데, 그 카불 인근이 바로 쇼토라가 여러 번 계속 말씀드리신 그것이 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대체로 넓은 의비의 간다라라고 하는 곳은 탁실라에서 한 카불 정도까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인도 쪽으로 오면은 델리가 여기 있고, 델리 남쪽으로 마투라가 있습니다. 누가 채팅장을 잘 보인다고 하셨는데, 탁실라, 그래서 여긴 이제 좀 더 프라퍼한 인도고, 옛날 인도의 구분법으로 보면 이건 중인도죠. 여기는 이제 여기가 북인도고 이쪽이 서인도고요. 뭐 이제 그렇게 나뉘는 건데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탁실라가 있고, 조금 더 가면 인더스강하고 하는 페슈아르가 있고, 조금 더 가면 잘랄라바드가 있는데, 중국의 구법승들이 전하는 기록에서는 연등불 본생 이야기가 여기서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것이라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 여기에서 이제 전생에 살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면 카불이 여기 있습니다. 요렇게가 요 정도가 간다라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게 중국의 서역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가려면은 이렇게 넘어 가지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아니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런 길로 따라서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려오면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남쪽에 어디죠? 여기가 이제 한참 내려오면 요거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고요. 대체로 지역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거는 불상에 처음 나올 때 얘기해야 될 것은 주로 여기하고 여기고, 남쪽에 여기 아마라바띠가 한 200년 지나면서부터 불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요 세 지역이 나오는데 여긴 시기가 늦거든요. 여기는 이미 2세기부터 이제 일이 벌어지고요. 자, 인제 불상이 만들어지는 사건은 불교 미술뿐만 아니라 불교사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도 우리가 어떤 경을 짓거나, 우리는 뭐 불경을 사람들이 쓴 거라고 하는 거를 뭐 부정하지 않으니까 기독교도들은 큰일 날 얘기겠지만은, 그래서 그 불경을 지은 사람도 있고 또 논을 쓴 사람도 있고 그걸 읽고 그것에 가서 열심히 뭐 이야기를 나눈 사람도 있겠지만, 그 텍스트만으로는 굉장히 한정돼 있다는 거죠. 그 텍스트에 실린 내용만을 가지고 그 어떤 걸 보기에는, 또 어떤 특정한 텍스트만을 가지고 보기엔 역사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너무 분명하고요. 그래서 그 이제 이거 훨씬 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 많은 역사에 그런 것들이, 이런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복잡한 인간 군상들의 일로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가령 오늘도 스님들 많이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가령 뭐 우리 오늘날 불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뭐 어떤 책에 나오는 아주 이상화된 얘기만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권력이라는 말을 많이 썼지만, 종종 쓰지만, 스님들 뵐 때마다 참 스님들은 얼마나 또 요즘 스님들 답답하실까. 뭐 이제 여러 군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참 스님은 안 됐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수행만 하시기도 참 그렇고.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불교에서 일어나는, 제도에서 일어나는 일도 결국 사람 일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욕망과 권력에 관련된 일들이요. 자, 그래서 그런 복잡한 거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 역사적인 현상을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불상이 왜 만들어졌느냐라고, 어떻게 만들어졌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불상을 알아볼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머리에 이렇게 정수리가 솟아 있고 뭐 이제 그런 특징이잖아요. 그게 제일 먼저 눈에 띄죠. 근데 그게 그 예전 사람들 다 그렇게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기 한 18세기부터 저기 인도에 들어갔던 유럽 사람들은 귀가 길다는 게 아마 제일 먼저 눈에 띄었는지, 귀가 길어서 저건 부처일 거다 뭐 이제 그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머리 모양이 이제 특별한 거죠. 머리 모양이 이제 특별하고, 그다음에 초기상들로 가면은 머리를 안 깎았단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불교 용어, 경전에 나온 용어는 체발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보통 뭐 삭발이라고 그러죠. 왜 체발을 안 하셨는가 하는 것인데, 왼쪽에 간다라 불상처럼 긴 머리를 아주 푸짐하게 상투를 틀고 계시고, 오른쪽에 마투라상은 요것 깎은 머리가 아니고 그냥 긴 머리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위쪽을 이렇게 틀어서 상투를 했는데, 인도 사람들은 이게 소라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이스크림 콘 위쪽처럼 이렇게 좀 생긴 그런 모양이죠. 자, 그래서 왜 이런 모양을 갖게 됐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작년 8월에 있었던 세계 불교학회 때, 개막식 때, 저기 개회식 때 그 기조 강연으로 했던 얘기인데, 그래서 그 얘기가 그 유튜브에 보시면 아직 떠 있어요. 그 불교 방송에서 올렸나 뭐 그래 가지고. 근데 이게 영어로 돼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저기 한글 번역을 좀 달라 그러는데, 아직 못 줬고요. 제가 아직 논문을 내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 영어 논문은 그 세계불교계 학술지에 나가야 되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게을러 가지고 뭐 이렇게 자꾸 미루다 보니까 1 년이 지났네요. 그래서 이번 달 안으로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거기에도 이제 한글 자막도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도 도둑놈이 많아서 학계에도
때도 뭐 온갖 사기꾼과 도둑놈과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죠. 사람 사는 세상이라서. 자, 그래서 그것도 그런 것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자, 그 영어 강의 들으신 분도 아마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이렇게 정수리가 솟은 이건 다 인도 겁니다만은 이렇게 상처 튼 것 같은 모습도 있고, 또 이런 소라 모양 상투도 있고, 또 인도에서 마투라 경우에 3세기 중반쯤 되면은 이건 확실히 짧은 머리죠. 짧은 머리에 정수리가 솟은 모습으로 나오고, 이런 것을 흔히 나발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죠. 불교 경전에서는 석가모니 부처의 머리 모양을 설명할 때 오슈니샤시라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오슈니샤시라는 오슈니샤의 머리란 얘기인데, 제가 이야기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말이 굉장히 뜻이 복잡하고 다양한 뜻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는 다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게 참 뭐라고 설명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오슈니샤라고 저는 부르고 있는데요. 뭐 사실 뭐 육계 그렇게 해버리면은 육계는 정수리가 솟았단 말인데, 이런 거 얘기할 땐 좀 적합하지 않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오슈니샤가 사실 중국 경제에서 상당히 일찍부터 오슈니샤가 육계란 말로 번역이 됐어요. 한 3세기쯤부터는. 그러니까 그건 이미 그때는 이미 이런 모양이 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이런 것은 중국 불상에 가도 마찬가지고, 이건 다 연대가 있는 불상들인데, 이 불상들을 보면은 왼쪽에 두 개는 다 그 긴 머리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요. 또 중국 사람들이 요거는 이렇게 또 문양처럼 장식을 하기도 하고, 467년상은 이렇게 나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세기쯤에 이런 나발이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등장을 하고 있죠. 자, 이것에 관해서 어, 일찍이 불교 미술 연구에서 상당히 선구적인 학자라고 하는 알프레드 푸시에는 불어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왼쪽에 있는 불상은 푸시가 굉장히 좋아했던 불상인데, 푸시 시대에는 코가 온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뭐 제가 이런 걸한 1910년대 정도까지는 코가 온전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날은 이런 모습으로 남아 있네요. 그동안 코가 깨진 거죠. 이런 거 보시면은 뭐 코가 왜 깨졌냐 그런 거 꼭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인도에서 불교가 왜 없어졌느냐는 거하고, 두 번째는 코가 왜 깨졌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를 깨서 뭐 먹고 그랬다 그러니까, 또 우리 여기 사람도 그랬나 하고서 이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이 불상이 있다 보면은 대체로 앞으로 넘어지거나 뒤로 넘어지는데, 앞으로 넘어지면 코가 깨지는 거죠. 사람도 코가 깨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가 깨진 거니까, 이게 영국군 부대 식당에 있었는데, 그게 뭐 언제쯤인지 모르겠지만 부대가 있는 동안은 괜찮았겠죠. 부대가 여기를 떠나고, 그러니까 아마 1900 독립된 게 47년이니까 아마 그 무렵 이후에 깨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사이에 사진이 아무것도 없네요. 참 불행히도. 저기 뭐라고 썼냐면은, 이 불어로 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영어 번역을 보시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머리 모양을 설명하면서 왜 그러냐면은, 이 불상을 만든다는 일이 외래인들의 작품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교학을 잘 아는 사람보다는 예술가의 작품이었고, 또 어떤 종교적인 정통성을 굉장히 엄격하게 준수하려는 사람이라보다는 심미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왜 이런 얘기냐면, 첫 번째 질문, 당연히 머리를 깎지 않았겠어요. 첫 번째 질문은 왜 체불하지 않았냐는 건데, 아니 석가모니 부처님만 자기만 가장 신성하다고 머리 안 깎고 뭐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불교는 처음에 부처님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뭐 너무 뚜렷한 사실이기 때문에 특별 대접을 받고자 했던 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머리를 깎았을 겁니다. 근데
머리를 안 깎고 나오고 불상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으로 엄격하게 해석을 하면 머리를 깎았어야 됐겠지만은 그 그럼 좀 보기가 좀 이상하지 않았겠느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보기 좋게 하려면 머리가 있으셔야 되지 않아. 그 얘기를 알프레드 후시에가 한 얘기입니다. 근데 뭐 이 이야기 사실 받아들이기가 좀 그렇죠. 뭐 아무리 간단하라고 해도 외래 조각가의 선택이었다라든지 단순히 심미적인 이유 때문에 그 종교적으로 중요한 사실 불교 승려들은 머리를 깎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요새는 뭐 깎기도 쉬운데도 애매하게 깎고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그런 분들 상당히 많던데 요새 뭐 면도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래도 머리를 기르고 다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 물론 머리 안 깎은 사람들이 깎으신 분들 뭐라 그러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은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건데 이것에 대한 설명은 저는 상당히 명료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듣고서 제 동료들 중에 외국에 있는 동료들 중에서 이걸 보고서 자기는 상당히 컨빈싱하다고 느꼈던 사람들도 있고 불교 미술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불상이 만들어진 단계에 보살상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살상의 시대가 있었다는 거는 몇 가지 근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여기에 관해서는 90년대 초에 제가 최초로 써서 발표한 영어 논문에서 이거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그 사실은 굉장히 명료한 얘기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의 이미 정설이 다 됐어야 됐을 텐데 학술적인 문제도 다 굉장히 정치적이고 권력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저는 저기 뭐 학생들한테도 그 성공한 사람은 다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음? 그리고 학술 활동도 다 정치적인 거다. 뭐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교육적으로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사실이니까 뭐 학생들도 알고 가야죠. 근데 어 제가 이 논문을 써서 처음 투고하려고 어느 학술지에다 보냈더니 굉장히 유명한 고명한 학자였는데 저한테 장문의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뭐라고 이것저것을 물어보고 마지막에 근데 이런 대담한 견해를 아시아에 전혀 이름 없는 학자가 이렇게 보냈다는 게 참 그렇다. 그래서 자기가 믿기가 조금 그렇다는 뜻으로 보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논문이 결국은 실렸는데 이 편지를 본 사람들이 그 "이건 굉장히 인종차별적이고 그런 해서는 안 될 얘기였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별로 기분 나쁘게 안 받아들였는데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근데 학계라고 하는 것도 그 끼리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너무 이렇게 중요한 견해를 한국 사람이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죠. 일본 사람들도 안 좋아하고. 저는 사실은 제 제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늘 누누이 강조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 얼마나 가슴에 새겨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내 학문에 있어서 내 학문 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서양인과 서양어의 헤게모니를 어떻게 극복하는 하는가 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알아들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가슴에 새기고 있는 학생도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그게 뭐 우리나라 어떤 사람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서양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뭐 우리 것이 제일 좋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극복될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보다 더 잘해야 되죠. 잘해야 되고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걸 보여줘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자존심이 워낙 강하니까 그냥 적당히 이제 우리 것이 제일 좋다. 외국어 다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사실은 굉장히 명료하다는 뜻에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왜 이걸 안 좋아하냐면 그때 시니어 학자들 중에 뭐 다른 견해를 좀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이미 다 돌아가신 분들이지만 가령 이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은 뭐냐면 처음에 이런 불상을 만들 때 전륜성왕처럼 만들었다는 짜크라바르틴처럼 만들었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거냐면 자크라바르틴이 말은 좋지만 하나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든요. 또 하나는 또 마하푸루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하푸루샤라고 하는 이런 형상을 만드는데 아이디어이 있죠. 그래서 32 이상 80종 할 때 30 이상을 대인상이라고 그러는데 마하푸루샤의 상이라고 그러는데 흥미로운 것은
30 이상, 30 이상이란 얘기는 불교 텍스트에만 나와요. 그 마하푸루샤에 30 이상 같은 걸 열거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좀 너무 어떤 분들에게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짜까르바르티니 마하푸루샤 같은 데 집착하고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그 시니어 학자들이. 그래서 제 동료들도 뭐 사석에서는 학생들이 읽으면 다 이 말에 이제 수긍을 한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벌써 뭐 제가 쓴 지도 30년이 넘었네요. 근데 여기 왜 그 근거가 뭐냐? 버섯상이 시대가 있었다고 보는 근거가 뭐냐면, 우선 마투라에서 이런 상들이 적색 사암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런 상들이 요런 타입의 상들이 대부분 다 보살이라고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살상이 세워졌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보살이라고 이름은 새겼지만 실제는 부처의 상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학자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보살의 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면 당연히 보살의 모습으로 만드는 게 당연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가끔 예외가 있어요. 부처라고 만들어진 것인데 그건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또 하나의 근거는 뭐냐면은, 이런 상이 한 180년, 이거 제가 잘못 썼네. 221년이 아니고, 221년이 아니고, 이게 127년부터 181년이 돼야 돼. 180년경에 가면은, 280 아니네? 그래서 어떻게 되지? 178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51년, 카뉴시카 5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180년경에 가면은 이런 복장의 불상이 없어지고, 간다라에서 보던 것과 같은 승복을 입은 불상이 등장을 하고, 그것이 등장하면서 보살이라는 이름도 없어지게 돼요. 명문에서 이때부터 나오는 명문은 대부분 다 부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주 일관되게. 그러니까 이 변화가 180년경에 일어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간다라에서 처음 만들어진 승복을 입은 부처의 상을 받아들이면서 전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해 주냐면은, 마투라의 불교도들은 불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부처의 상을 만들기가 좀 두려웠다 그럴까, 꺼려졌다 그럴까, 이제 그런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살의 상을 만드는, 여기서 얘기하는 보살은 뭐냐면은, 뭐 절에 다니는 여자 신도를 가리키는 말도 아니고, 우리가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대승불교 보살도 아니고, 대승불교 이전이나 비대승에서도 나오는 부처가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의 상태를 말하는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여러분들 본생담 얘기 지난주에 많이 들으셨겠지만, 본생담에서 전생의 부처를, 석가모니 부처를 보살이라고 부르고 있죠. 일관되게 부르고 있고, 또 나중에 석가모니 부처의 삶에 관한 경전에서도 부처를 태자 혹은 보살이라고 부르다가 부처가 성불하는 깨달음을 얻는 순간부터 부처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르게 되는데, 그런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전의 것이 이름만 보살이 아니고, 또 실제 모습도 보살의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부처는 승복을 입은 모습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마투라만 그런 것이, 마투라는 남쪽이라고 말씀드렸죠. 간다라 쪽으로 가면은,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페샤와르가 있는 쪽보다 조금 더 북쪽에 스와트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아마도 제일 오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들이 등장하고, 이 상은 뒤에 한 2세기 이후부터, 한 1세기 후반부터 2세기에 보게 되는 간다라 불상들보다 훨씬 더 프리미티브해 보이는 상인데, 흥미롭게도 복장이, 이것도 이렇게 가슴을 다 보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승려들은 이렇게 옷을 입는데, 이렇게 몸을 다 드러내고, 이렇게 옷을 입는 부분이, 이건 사실 로마에서 본 복장하고도 조금 비슷한 점이 있어요. 이런 상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는 명문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이쪽에서도 여기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요건 제가 보여드리는 것인데, 자, 이 복장이 이렇죠?
상투를 트고 상반신을 거의 벗고 이런 것이 나중에 간다라 불전부조에서 보는 그 태자의 모습과 동일해요. 자, 여기를 보시면 이것도 같죠? 똑같죠? 옷 입은 모습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도 보살이란 말이에요. 태자 시절도 보살이라고 하시고 성불하기 전이니까. 이거 부처가 집을 떠나면서 드디어 터반을 이 마부에게 주고 말이 이제 무릎을 꿇고 작별 인사를 드리고 뭐 그런 장면에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도 보살이라고 봐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근데 여기 또 하나는 여기 스와트의 것도 이것도 전환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렇게 승려 복장을 입은 것들로.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마투라나 스와트나 간다라 북쪽의 스와트나 양쪽에서 다 이런 타입의 보살의 상이 만들어지던 보살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것은 텍스트에서도 그 단편적인 흔적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율 중에서 그 설일체유부율인 십송률에 보면은 급고독거사 기원정사 모시한 분이죠. 아나타 핀다다가 석가모니 부처께 와서 한쪽에 앉아가지고 석가모니 부처에게 여쭙기를, 그 불신상을 마땅히 만들 수가 없다면은 보살 시상을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 부처님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보살 시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좀 말이 안 되죠. 불상도 없는데 무슨 보살 시상이 있겠어요. 이 시는 뭐 옆에서 시자 뭐 그렇게 협시 뭐 그럴 때 쓰는 말이잖아요. 시녀 그럴 때 쓰는 말인데,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뒤에 보면은 불 삼존불이면 가운데 부처님이 계시고 양쪽에 이렇게 보살상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보살시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보살들은 대승의 보살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 대승이 아닌 설일체유부의 십송률에 나온 얘기고, 십송률에는 대승보살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찍이 1920년대인가 린리광이라고 하는 중국 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프랑스 쪽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 사람이 쓰면서 이거는 시자가 이게 잘못 옥이고 이거는 때 시자였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게 훨씬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살이던 때의 상은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자면은 그런 앞에 제가 보살상의 시대를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마찬가지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는 마하승기율은 대중부회율인데, 거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율에서 이제 뭐 연못도 얘기하고 탑도 얘기하고, 탑을 얘기하면서 탑 지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탑과 지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지제라는 건 어떤 거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뒤에 나오는 설명에 부처님 말씀이라고 이제 붙이는 거죠. 율을 지은 사람들이. 사리가 들은 것은 탑이라고 부르고, 탑하고 지제를 구별을 해서 사리가 없는 것은 지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뭐 사실은 그 부처님 유골 자체가 무슨 이렇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체의 고유한 뭐 성스러움이나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위대한 스승이 남기신 거니까 그걸 성스럽게 여기고 참배를 했죠. 사리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이 살인 유골이란 말입니다. 사리가 있는 것이 탑이고 사리가 없는 것을 구별을 했어요. 사리가 없는 것, 지제는 짜이티아라고 하는 인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 말이죠. 성물, 성소, 이제 사당, 그런 여러 가지 뜻을 쓸 수 있는데,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 도를 얻으신 곳, 처음으로 법의 수레바퀴를 돌리신 곳, 열반에 드신 곳, 또 보살상, 벽지불의 굴, 부처님의 발자국. 자, 이제 그런 곳들이 다 지제고, 거기에는 화계도 세우고 공양물을 이제 바칠 수 있다면 이제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구별하고 있는데, 여기 말하자면 다 신성한 일종의 예배 대상이, 공양을 바칠 만한 예배 대상이 되는 곳에 보살상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불상은 없고 보살상 얘기만 있는 것으로 봐서 보살상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러니까 처음에
불상이 없던 시대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한 780년에 기원전 370, 80년에 돌아가셨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한 근 400년 동안 지속이 되다가 이 스와트의 상은 기원후 1세기 초까지 올라가는 것 같고요. 이 마투라의 상은 사실은 아무리 올라가도 기원후 한 100년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가. 그러면서 스와트가 더 빠른 거예요. 그리고 마투라에서는 불상으로의 전환은 기원후 180년이고 스와트는 잘 알 수는 없지만은 뭐 저기 뭐 100년경이었을 수도 있고 뭐 이루어졌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보살상의 시대가 있었다는 걸 알려줘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드렸냐면 이것이 부처님이 체발한 머리 모습을 가지게 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 유물로서 우리가 가장 오래된 불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원후 1세기 후반에 아마 이 사리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불상이 각각 나오고 양쪽에 처음에 제가 그런 첫 시간에 그런 말씀드렸죠. 불교는 뭐 부처님을 섬기는 종교도 아니지만 신을 섬기는 종교도 아니었고 신도 거의 없었고, 근데 이제 신의 숫자가 이제 점차로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밀교를 거치면서 어마어마하게 힌두교를 닮아서 이제 그런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처음에 경전에서도 열거된 신이라든지 불교 미술에서 보이는 신은 아직 대승불교의 보살상 같은 것이 등장하기 전에, 나중에 그게 등장합니다. 등장하기 전에는 범천하고 브라마하고 제석천이에요. 인드라하고 그 두 개가 이렇게 부처의 시자처럼 등장합니다. 여기 3존이 있고 여기 3존이 있는 거예요. 이게 둥그라니까 모두 8개의 아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각각 3존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도 큰 상투를 튼 모습이 이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1세기 후반쯤일 것이고, 사실 간다라불상은 제가 뭐 한 선생님 발표에 뭐 그 시크리스투파는 제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채팅창에 이제 뭐라고 한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남 강의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런 얘기 들으면 갑자기 심리적 동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시크리스투파 3, 4세기라고 일본 사람들이 적었다는 건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 사람들이 다 잘 몰라서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건 1세기 후반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화폐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잘 알 수가 없는데 비슷하죠. 이 시기 특징이 다 뭐냐면 큰 상투에다가 수염이 있고 약간 짝짝 달막하고 좀 그런 식의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1세기 후반이나 2세기 초쯤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데서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왜 부처님이 제가 삭발이라는 말을 그냥 쓰겠습니다. 체발이라는 말이 좀 그냥 삭발이라고 썼다고 또 뭐라 그러는 스님들 또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 그, 자, 그래서 이 보살의 시대에서 불상을 만드는 시대로 옮겨가게 됐는데, 그게 이게 1세기 후반이라면 1세기 후반부터 벌어진 일이고, 이것들은 1세기 한 초쯤 뭐 된다고 치면은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처음 만들어진 게 보살상이었고, 불교 미술사에서 불교사나 불교 미술 처음 만들어진 게 보살상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게 자연스러웠죠.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거는 부처님이 뭐 아직 완전한 부처의 존재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게 보리수잎처럼 만들었죠. 그 깨달음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직 요것도 저기 범천하고 지석천이에요. 근데 요게 보살로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보살로 일종의 수행자처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원래 대승불교의 보살은 나중에 이렇게 말하자면 일생 보초의 자리에 있는 이제 다음에 곧 부처님이 되실 거라는 그런 거의 신격화된 존재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모습으로 만들려고 했고, 세속에 있는 존재로서 가장 훌륭한 모습으로 터반도 쓰고 뭐 목걸이, 팔찌, 반지, 온갖 걸 다 걸친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수행자로서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은 여기 이런 것처럼 집을 떠나실 때 허반도 벗고
이제 나중엔 나중엔 이 옷도 주고 이제 사냥꾼 옷을 얻어 입게 되시죠. 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런 모습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온 거예요. 완전히 승복을 입은 부처님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도 그렇고 승복을 입은 부처님이 이렇게 나오는데 180년경에 이런 복장이 나오잖아요. 그럼 인도에서는 다 이렇게 만들고 여기로 돌아간 적이 거의 없어요. 이 복장은 이 뒤엔 거의 안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오는데 제가 그 오래간만에 얘기하는 잘 금방 생각해. 기원후 380, 300 지금 연대가 금방 생각해 386년인가 그쯤에 나온 상이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뒤의 상이죠. 딱 똑같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상에도 명문에는 보살이라고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요거는 출가해서 성불하기 전에 수행자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는 터반을 벗고 머리를 이렇게 상투를 틀고 있는 모습이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뒤에 나오는 불전들에는 이제 부처님이 터반도 벗으시고 상투도 이렇게 잘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야 뭐 상투를 언제 잘랐는지 뭐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뭐 이 사람들은 그냥 이 정도 모습이면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왜 이 모습이 한 2세기 1세기 후반쯤에 불상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불상을 만들면서 이 형상을 그대로 계승한 거죠. 부처님의 모습을 계승하고 머리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 거예요. 왜 이렇게 유지하는 게 좋았을까? 제가 몇 가지로 설명을 한다면, 첫째는 같은 분이잖아요. 보살상에서 불상으로 이제 보살상을 만들다 이제 불상을 만들게 되는, 승복을 입혀가지고, 그럼 불상을 만들게 되면 그 도상적이라는 건 뭐냐면, 밀사학자들이 쓴 도상적이란 말은 어떤 형상을 어떤 이름을 가진 존재라고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얘기해요. 그런 표현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러분들 뭘 들고 있으면 무슨 보살이다, 뭘 들고 있으면 무슨 부처다, 그런 얘기들 하죠. 그런 것들이 바로 도상에 관한 문제인데, 보살상에서 불상으로 옮겨갈 때 할 때 형상의 계승이 있어요. 같은 존재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걸 보면 복장은 다르지만 굉장히 비슷한 모습 보이잖아요. 연속성이 있어야 됐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부셰도 얘기했지만 머리를 깎아서는 조금 아니 이런 분을 갑자기 스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머리를 다 깎아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겠어요? 이게 상당히 그래도 깎은 모습보다는, 제가 머리 깎는 것에는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머리 없는 스님들 머리 깎으시는 이유는 욕망을 다 벗어났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내가 정말 수행자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렇지만 이걸 완전히 삭발한 머리를 한 거하고 머리가 있는 게 모양이 다르죠. 이게 훨씬 보기가 좋고 뭔가 품위와 권위도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바로 그거예요.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부터 여러 문화에서 힘이나 신적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손과 딜라일라에게 나오는 그 머리카락도 그렇지만,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권위의 상징. 많은 문화에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자들이 머리를 깎은 이유도 그래서 깎은 것이고, 그건 뭐냐면은 욕망을 초월했다는 걸, 초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라고 하는 것이 제가 그런 말씀 드렸나요? 여기서 그런 말씀 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불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러시는 분들은 좀 거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은, 지난번에도 제가 풍요 얘기했잖아요. 종교에서 풍요란 요소를 뺄 수가 없는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한 7억 년, 8억 년 전에 생겨가지고 여기까지 아주 와가지고 우리가 순간의 문명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21세기 멸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 역사 속에서 결국은 생존과 번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생명체 과제 아니었겠습니까? 그게 바로 풍요에 대한 기원으로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있어서
머리카락이 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이 인간의 형질적인 특성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그 생존에 있어서는 머릿결이 사실 인간의 생명체의 영양 상태를 보여주죠. 그래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머리를 길게 기르지 못하는 이유가 머릿결 상태가 젊을 때만큼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길게 기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파마를 하신 거죠. 근데 요새는 파마를 별로 안 하시지만, 그래서 하여간 힘과 신적인 권위의 상징인 머리카락이 있는데,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머리카락이 부처님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사실은. 아니, 그래서 불교 승려들뿐만 아니라 저 기독교 수도사들도 머리를 자르는 이유가 다 그래서 자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머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가 있는 것이 훨씬 더 나름대로 기품이 있고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를 남겨놓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물론 이거는 다 추정의 이야기입니다. 스페큘레이션인데 왜 이거 스페큘레이션 할 수밖에 없냐면, 제가 저기 뭐 아까 아쇼카 뭐 얘기, 뭐 디파카라 얘기 세트가 된 것에 대해서도 뭔가 더 뚜렷한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는데 그 증거가 안 남아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텍스트는 굉장히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를 읽고 그런 사상적인 면들을 생각하고 그랬던 아주 좁은 그룹의 사람들의 생각에 불과한 것이고, 불교나 불교 미술 이런 현상 전체를 설명하기 굉장히 한정된 텍스트라는 거죠. 자, 또 하나는 그렇게 만들고 보니까 굉장히 편리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불교 미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 부처님 삶을 도해하는 것인데, 부처님 삶을 묘사할 때 부처님하고 불제자 승려들을 구별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안 그러면 누가 부처님이고 누가 불제자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렵지 않았겠어요. 과연 이런 장면을 보세요. 이것도 같은 시크릿 스투파인데 이거 분명히 한 2세기 거입니다. 2세기 거고요. 3, 4세기로 도저히 갈 수 없는 건데, 아니 대부분의 전문가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 일본 학자들이 그렇게 썼는가 잘 모르겠네요. 그 영토리를 써가지고 아마 하 선생님도 그렇게 논문에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기 보세요. 여기 제자들하고 같이 있죠? 그 부처님도 머리가 깎고 있다면 사실 똑같은 승복을 입고 있고 구별이 잘 안 됐을 거예요. 이런 이점도 이 사람들이 활용을 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 머리카락은 보살의 머리를 이어받아서 이렇게 긴 머리를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상투를 틀고 있는 거죠. 그냥 터반을 벗은 모습이고요. 자, 근데 또 좀 스토리가 있죠. 또 다른 스토리는 뭐냐면 부처님의 머리카락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부처님이 다른 스님들, 제자들처럼 머리를 깎았을 텐데, 불상에 저런 긴 머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좀 적합하지 않게 느껴질 수가 있었을 거랍니다. 자, 이건 정확히 명시적인 텍스트가 없으니까 우리가 다 스페큘레이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데요. 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이게 카니슈카가 금화를 찍었어요. 그래서 금화에 한 타입이 몇 가지 다른 나이라고 하는 게 틀을 찍는데, 나이를 써서 그것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돌로 된 불상밖에 없지만은 그 당시는 다른 재료로, 돌이 아닌 다른 재료로 상도 있었을 것이고 그림도 있었을 것이고, 가령 광배도 이렇게 돼 있죠. 두 개로. 불상엔, 돌로 된 불상에 이런 광배가 안 나와요. 근데 이런 게 있었을 거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건 또 굉장히 한정된 자료고, 그런데 요거는 사람들이 하도 금화를 손으로 만져가지고 다 달았어요. 근데 요것들은 좀 잘 남아 있죠. 근데 여기를 보시면은 머리카락 위쪽에, 아래는 이렇게 그 직모는 아니죠. 정확히 직모는 아닌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도 조금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죠. 근데 위쪽은 동글동글하게 돼 있다. 이게 보이시죠? 그 잘 보면 여기도 원래 그랬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달아있지만은. 이게 이렇게 된 것을 돌로 된 상에서도 아주 드물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머리카락이, 제가 아까 직모란 표현 안 쓰게, 이게 직모는 아니고 구불구불한 머리카락일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위쪽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겠나 하고 이제
제가 한참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사실 제가 어떤 건 굉장히 한참 생각을 해야 답을 찾을 수 있을 문제가 있었는데 이건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뭐 앞에와 같이 생각을 한다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상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부처님이 출가하시면서 머리카락을 잘랐다 그러고 그래서 그 이 머리카락 상투 한 덩어리가 케샤 뭐 그런 말들이 나온 상투 한 덩어리가 공중으로 이제 던져져 가지고 그게 하늘나라로 가서 제석천에서 그러니까 수미산 꼭대기에 있는 제석 도리천이라고도 하죠. 도리천에서 제석천신이 그 머리카락을 섬겼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나중에 불교 미시를 보는 것으로 보면은 머리카락 그러니까 바루트 같은 이렇게 머리카락 이제 머리 상투 같은 걸 머리를 길게 해서 장식도 붙여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잘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섬기는 장면이 기원전 1세기 바루트 불탁 같은 데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잘랐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부처님 머리를 자르셨을 텐데라고 생각한다면 최소한 위쪽 머리라도 잘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덩어리들은 요건 여러분 뒤에 보시는 나발이라고 하는 거하고 같은 형상이에요.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동그랗게 이렇게 감겨져 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금화에서는 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러니까 요것도 상당히 요런 생각도 어떤 그룹에서는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석조불상에는 이것들은 저는 기원 후 2세기 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요렇게 드문 게 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뒤에 조금 늦은 시기에도 이런 생각들이 남아서 머리카락을 좀 특이하게 만드는 것들이 나와요. 요것들이 고수머리 한 덩어리처럼 이쪽 머리가 되어 있죠. 요것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반영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불상들은 기원 후 3세기 전반 정도 불상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건 간다라에서 이런 일입니다. 긴 머리카락을 그냥 둘 수가 없다. 부처님도 머리를 자르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최소한 위쪽 상투만이라도 자르자. 라고 한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투라에서는 이걸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마투라에서는 승복을 입은 불상으로 전환을 하면서 짧은 머리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단이 돼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짧은 머리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한 올 한 올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마투라에서는 짧은 머리여야 된다고 처음부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으로 승복이라는 불상으로 바꿀 때는 머리 모양도 아예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마투라하고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던 간다라 이것도 스와 쪽인데 스와 쪽이 굉장히 특이한 곳이에요. 그래서 마투라하고 굉장히 여기서도 마찬가지 머리 모양을 택했습니다. 짧은 머리 모양이라고 하는 거죠. 형상도 간다라 앞에 보시는 거하고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이런 머리카락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하나의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나발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세 개가 있죠. 하나는 간다라에서는 이렇게 위쪽 머리만 자른 거에서 짧은 동글동글한 이런 머리카락을 덩어리들을 한 것도 있었는데 마투라에서는 이렇게 짧은 머리카락이 됐다는 것만 표시를 하고 또 혹은 마투라의 영향 밀접한 관련이 있던 것은 또 머리카락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흔히 나발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문자 그대로 한 올 한 올이 동그랗게 말려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나발이라고 부르죠. 나발은 이제 한 덩어리가 이렇게 소라고동처럼 그렇게 됐다. 이제 그런 것인데요. 이런 것이 기원 후 3세기 중엽쯤부터 등장을 하죠. 이 세 개가 다 마투라불상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자, 간다라 경우는 요런 데서만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간다라에서 먼저 보였죠. 이게 2세기 전반이라고 한다면
마투라는 요것은 2세기 후반이고 180년 이후고 요거는 3세기 전반이고 마투라가 다 늦습니다. 사실 간다라가 더 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마투라를 이렇게 좀 봐주냐 하면은 뭐 불상 만들어지는 게 간다라가 뭐 이런 것들이 먼저 혁신이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면은 좀 뭐라 그럴까 식민지 사관 같고 약간 서양 제국주의들의 사관 같고 그렇게 보이잖아. 이거 학문적인 것도 정치적인 것과 자유로울 수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기를 꺼리는 거죠. 또 욕 먹을까 봐. 그러니까 뭐 가령 우리나라에서 뭐 혹시 뭐 얘기 잘못했다가 친일파적인 말을 어? 하느냐 뭐 그런 얘기를 듣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마트라가 대체로 다 늦어요. 자, 그래서 간다라에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런 머리카락이 간다라에서 먼저 등장해요. 사실 이런 거는 2세기 전반에 이미 보이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나발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짧아졌는데 위쪽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는 이미 정수리가 솟아 있다는 생각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요거는 머리카락에 붙은 짧은 머리카락 덩어리들을 얘기해 주는. 그 불교 텍스트에서는 우신샤 시일사 혹은 우니샤 시일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32상을 얘기할 때 32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신체적인 특징에서 그 부처님의 몸에는 상서로운 그 신체적인 특징도 32가지가 있다라고 꼽는 거죠. 그래서 불교 경전에서는 이것이 가장 뚜렷이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은 이제 이제 석가모니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아시타 선인이 와서 부처님의 관상을 보면서 이분이 이러이러한 특징들을 갖추고 있으시기 거기서 30 이상을 열거하고 있네. 가장 자주 나오는 것이. 그래서 그래서 이분이 이런 훌륭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속에 있으면 전륜성왕이 될 것이고 출가를 하시면 수행자가 되시면 부처님이 되실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거기에 나오는데 30 이상을 열거하는 리스트가 아함이나 니까야 경전에서부터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리스트를 보면은 30 이상에서 30 이상은 대체로 얘기할 때 머리 위쪽에서부터 열거해서 내려가거나 혹은 발 밑에서 올려서 얘기하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나온 특징이거나 제일 마지막에 나온 특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우슈니샤 시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우슈니샤가 뭐냐고 하는 게 문제가 이거 가지고 불교 미술 연구하는 사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원래 인도 텍스트에서 우슈니샤란 말은 톨반이나 나여덤을 가리키는 거예요. 톨반 그러니까 머리에 이렇게 장식으로 쓰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이런 머리 모양이 아니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머리 모양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큰 상투를 튼 것 같은 모습으로.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초기 학자들 중에 푸쉐 같은 사람은 머리가 터반 같이 생겼다. 피지컬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고자 했고요. 사실 제가 푸쉐 같은 사람은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푸쉐 책 같은 걸 보면은 요새는 뭐 별로 잘 읽지도 않지만 어, 그, 제가 사실은 간다라 불사에 관한 책을 썼나, 뭐 쓰고 있나 잘 모르겠는데, 제가 10년도 넘게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데드라인이 없으니까 계속 늘어지기만 하네요. 근데 그걸 제가 쓰면서 불사에 관한 책을 쓰면서 푸시에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푸시에가 얘기를 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푸시에가 사실은 푸시의 책의 마지막 권, 불상에 대한 얘기가 나온 책은 1918년에 나왔지만 마지막 권 22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이 사실은 푸치의 책이 완간된 100주년이었는데 사실 제가 그 해에 영어로 된 책을 나갔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게을러 가지고 그렇게 안 됐습니다만은 제가 결국 푸치가 했던 얘기를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푸치가 했던 얘기를 다 같이 다루고 있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참 정말 훌륭한 학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하나의 인도의 유명한 학자인 쿠마라 수아미는 그걸 뭐라고 해석하려고 했냐면은 터반을 쓰도록 돼 있었다. 터반을 쓸 만큼 그렇게 훌륭한 머리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굉장히 궁색하게도 설명을 한 거죠. 근데 뒤에 불교에서는 한 3세기 경전, 3세기 정도 경전부터 보면은 그 축복포 경전 같은데 아마 6개라고 나올 거예요. 제가 금방 바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 6개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불교경제에서는 이 우슈니샤를, 그러니까 30 이상이 나오는 부분에서 뭐라고 번역했는가를 보면은 6개라고 쓰고 있다. 그래서 이미 3세기에 중국에서 번역을 한 사람들도 이걸 6개라고 인식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정수리가 솟았다고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걸 말씀드리면서 여기 머리카락이 여기 짧은 머리라고 한다면 이미 정수리가 솟았다는 생각이 2세기 전반에 이미 있었다는 걸 알려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왜 정수리가 솟았다는 걸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상스럽다고 생각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제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명상 수행이라든지 뭐 호흡법이라든지 그런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호흡이 이제 주로 에너지에 관련된 것이고, 열기가 이 몸의 축을 따라서 움직이고, 그래서 뭐 옛날에 어떤 글을 읽었더니 어떤 소설가였는데 자기가 명상 수행 열심히 했더니 정수리가 좀 튀어나온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이제 잘 모르겠는데, 뭐 모두가 과학적인 연구를 할 만도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저기 이미 그런 생각이 2세기 전반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대부분의 불교 경제에서 이미 그 정수리가 솟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슈니샤 시르샤를 썼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3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불규상에 그대로 반영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상스러운 신체 특징들을 갖다가 모아놓은 것이고요. 불상의 경우에는 보살상을 이어서 상투를 틀게 했는데 그걸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위쪽 머리카락만 자른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나발이 이제 보편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은 마투라 경우는 3세기 중반부터예요. 그러니까 한 230년 이후는 이런 머리카락 여기서는 이제 아주 한 올 한 올이 동그랗게 이렇게 돌려지는 그런 모습이 머리를 가득 하고 있고, 이건 정수리가 솟았다는 것이 틀림없죠. 아마라바띠에서는 한 200년경부터 불상이 만들어지는데 아마라바띠는 처음부터 이런 나발을 채택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마투라보다 좀 앞서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것이 저는 간다라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간다라에서 이것은 2세기 전반이고요. 요거 두 개는, 요건 3세기. 3세기에 보면 간다라도 이렇게 머리 전체를 이렇게 한 올 한 올 이렇게 된 머리카락으로 덮고 있는 형상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나발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이 나발은 왜 이렇게 짧은 머리카락을 갖게 됐는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 불상을 부처라고 하는 존재를 처음 알게 되고 불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유럽의 학자들이 처음 갖게 된 의문이기도 했어요. 유럽 사람들이 이제 불교라고 하는 종교에 대해서 좀 알게 되기 시작한 것이 한 17세기 후반부터인데요. 그 전까지는 아시아를 다니면서 아시아 여러 나라의 그 굉장히 비슷한 종교를 믿고 있는 건 봐야하는데, 그게 다 같은 종교라고 아는 걸 알게 된 건 18세기 후반쯤이 돼서 비로소 알게 된 것이고, 그 발상지가 인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이제 한 1800년 전후한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머리카락을 보면서 18세기 후반에 이상하다고 생각을, 왜 머리카락이 저렇게 일종의 곱슬머리일까? 우리 기준으로 보면 저게 흑인들의 보통 형질적인 특질로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간혹 그런 머리카락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의 형질적인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머리카락이 나왔을까 하는 것도 이제 의문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시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 머리카락에 대한 게 이렇게 한 올 한 올 이런 얘기는 이런 시기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안 나오고 이게 뒤에 나오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저기 랄리타 비스타라이드가 나오나요? 그리고 저 빨리어의 그 자타카 서문인 니다나카타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하실 때 그 머리를 꽉 자르시니까 그 한 올 한 올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 올 돌아가고, 그것이 그 손가락 한 마디 정도 길이밖에 안 되고 더 이상 자라지 않았다라고 쓰고 있어요. 근데 니다나카타가 사실 그게 키가 아주 올라간다고 볼 수 없는 텍스트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런 머리 모양을 하게 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붙인 것 같아요. 더 이런 식의 볼 수 있는 건 그런 얘기는 없고, 이런 식의 30 이상의 80종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부처님 몸의 털이 한 올 한 올 오른쪽으로 돌아갔다는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푸시에는 거기에 준해서 머리카락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잘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돌아간다는 건 이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돈다는 거를 굉장히 상스럽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불탑을 돌 때도 오른쪽으로 하는 건 프로닥시나라고 그래서 남쪽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태양의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제 도는 것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그걸로 이제 충분히 설명이 안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인도에서 이런 머리카락이 잘 보이지 제가 하나 말씀 안 드렸는데, 머리카락, 아프리카 사람들 머리카락처럼 생겼다 그랬죠. 그래서 그 한때 불교에서는 불교의 아프리카 기원설이 상당히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원래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인도하고 저기 이티오피아 쪽이라든지 그쪽이 인도양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별로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우린 굉장히 먼 곳인 것 같지만. 그런 견해도 있었는데, 문제는 인도에 이런 머리카락이 미술품을 통해서 보면 미술품이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거의 안 나온다는 점이에요. 아주 드물게 보이는데 마루트불탑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여기 복장도 그렇고 이 머리띠를 두른 것도 그렇고 흔히 이것을 그리스 병정이라고 흔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복장만으로, 여기 칼도 이제 그쪽에 칼을 쓰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그리스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제 이쪽을 연구하는, 그 서양 고전학을 연구하는 서양의 제 동료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면 그래서 어쨌든 그렇지만 그리스계 쪽일 사람, 이 복장이 인도 복장하고 전혀 다른 복장이거든요. 이 칼도 그렇고 월계수를 또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대체로 보면은 외국인 모습에 많이 나옵니다. 인도 경우에는. 또 어디 나오냐면 기원후 1세기 산치불탑에 보시면은 이게 원래 산치불탑을 나타냈다는 얘기겠죠. 불탑을 경배하는데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인도 복장이 아닌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불탑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여기에도 이렇게 요런 머리카락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불상해 보는 것과 같은 나발 모양의 불상해. 그래서 이걸 놓고 이제 또 그리스계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뾰족한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뾰족한 모자는 북쪽의 유목민인 샤카 혹은 스키타이 계통을 가리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미 이 시기에 내려와 서인도 쪽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미 인도에. 그래서 그리스인이라든지 그런 쪽 사람을 단정할 수는 없는데, 그 중앙아시아 계통의 유목민, 여기 이미 정착하고 있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런 이방 외배인건 이방인들이 와서 경배한 장면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흥미로운 것은 인도에서 거의 보이지 않고 이런 외래 이방인들의 모습에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는 점이죠. 근데 사실은 지중해 세계 쪽으로 가면 이런 머리 모습을 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쪽에서는 이거 다 굉장히 유명한 성들이죠. 그 왼쪽에 아테네 그 고고학박물가 있는 거죠. 오른쪽 올림피아에 제우스 신전의 페디먼트에 있는 조각인데, 그 그리스 조각에서는 이런 머리 모양을 굉장히 자주 볼 수가. 이거는 자연적인 곱슬이라기보다는 머리 하나하나 한 올 한 올을 이렇게
이 영어로는 브레이드 됐다 그러는데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따은 거죠. 요거 끝만 따고 요거는 전체를 다 따은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이 굉장히 좋다고 느껴진 것 같아요. 일종의 패션으로서. 그러니까 아마 이런 그 신상들의 표현을 했겠죠. 이건 뭐 크로이소스고 요거는 무슨 신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요건 아폴로 신이고요. 그래서 이런데 이렇게 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브레이드 된 머리인데 곱슬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것들, 이건 완전히 곱슬머리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곱슬머리가 상당히 이런 이제 그리스 조각에서는 유행했고, 보기에 좋은 거란, 패셔너블한 특징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린 이런 걸 놓고서 이게 아프리카계의 형질적 특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계속 할 수도 있는데, 로마 조각 같은 데 보면은 아프리카 계통 사람을 표시한 조각들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거기도 이렇게 곱슬머리가 등장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형질적인 특징들은 다른 부분들까지 아프리카인들의 형질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프리카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프리카인처럼 나타내려면 더 그 형질적 특징을 반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머리카락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 서방 쪽에서 유행하던 머리 스타일을 간다라 쪽에서 어답트한 것 같고, 인도에서는 뭐 바르트에도 보이지만 주로 외래인이나 이방 계통 사람들 머리카락에 쓰던 것인데, 간다라의 불교도들은 그러면은 부처의 머리카락을 짧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짧은 모양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렇게 완전히 덮은 모양으로도 이제 등장하기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간다라에서는 기원 후 1세기쯤에 보는 조각에 이게 1세기 초쯤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조각인데, 시달타 태자예요. 여기 광배도 이제 시달타 태자가 레슬링 시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그런 머리 모습이 등장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일찍부터 석가모니 부처에게 쓰이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중해 세계에서 더 유행한 머리카락 모양은 좀 더 거칠게 이렇게 된 모양들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더 흔히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머리카락인데 곱슬이면서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이것들이 더 멋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런 것이 알려졌다고 할지라도 인도 사람들 취향에는 안 맞았을 것 같아요. 더 훨씬 정돈되고 그런 형상이 맞았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형상이 일종의 어답트 됐다고 채택됐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마투라에서 한 3세기 중엽부터 아모라바티에서 한 200년경부터 이런 머리카락이 완전히 머리 전체를 감싸는 것으로 이제 쓰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쯤 되면은 머리카락이 부처님이 머리를 출가하시면서 잘랐다고 하는 것과 별로 배치되지 않고 어긋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머리카락을 자르셨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왜 완전 삭발이 아니냐라고 또 따지실지도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 이런 머리카락이 더 상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허용이 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율을 보면, 율장은 불교 승단에 있어서 규칙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승려들이 어떤 머리 모양을 갖춰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 1앙굴라까지는 기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앙굴라라는 것은 보통 손가락의 가운데 마디 길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길이까지 기를 쓰고 있다고 한 거예요. 어떤 경전에서는 2달까지 기를 수 있다고 한 데도 있고, 어떤 유래에서는 부처님은 넉 달에 한 번 머리 깎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아까 농담 삼아 스님들 왜 이렇게 머리 길게 기르고 아주 적게 그러죠. 적은 분들이. 그런데 다른 웬만한 스님들은 다 아주 단정하게 꾸미시고 다니시는데
요새야 뭐 면도기도 있고 뭐 쉽게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야 머리 한번 이게 반짝반짝하게 밀려면 매일 아침마다 이거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한 것이고 한번 삭발을 하면은 어, 한 앵굴라라고 정도 그 정도 기르려면 한 2달 되겠죠. 2달 기르면 그 정도 길어질 것 같은데 뭐 넉 달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길이는 충분히 허용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도 본토 쪽의 마투라나 아마라바티에서는 이런 머리카락을 그대로 썼는데 간다라는 조금 생각이 달랐어요. 간다라는 이 머리카락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이런 머리에 비해서. 그래서 간다라에서는 아주 드물게 아주 소수의 경우에만 이런 머리카락을 썼고 인도 본토에서는 완전히 이걸로 다 바뀌게 되는데 이제 후대까지 다 이런 머리카락이죠. 긴 머리카락 돌아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간다라는 이런 머리카락으로 이게 드물게 쓰이고 대부분 다 이렇게 구불구불한 파상모를 머리카락으로 그냥 계속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더 품이 있고 부처님으로서 그러니까 뭐 해오던 것이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나 보죠. 그게 이제 주류가 돼 있으니까. 자, 어쨌든 이런 나발은 제가 요거 2개를 보여드린 거는 요 2개는 사실 크기도 그렇고 불상 얼굴도 거의 비슷해요. 이게 조명이 달라가지고 조금 다르게 보이지만 얼굴이 똑같은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공방에서 이렇게도 만들고 이렇게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 이렇게 만들고 어떤 때 이렇게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요거 2개는 정말 같은 공방에서 나온 게 틀림없는데요. 자, 그래도 어쨌든 이런 나발이 인도 불상 만드는데 예외 없는 주류가 되죠. 그래서 또 인도뿐만 아니라 이건 인도 굽타 시대 5세기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전해지는 스리랑카는 한 4, 5세기부터 불상을 보게 되는데 조금 늦게 또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들 또 동인도로 전해진 미얀마의 불상, 티베트 불상 다 똑같은 형태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중국의 형은 조금 달랐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은 이런 머리 모양을 보시잖아요. 나발도 보시고 긴 머리. 왜 그러냐? 그러면은 중국은 간다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간다라풍의 머리들이 도입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제일 오래된 불상은 한 160년경인가요? 한 재작년쯤에 발견된 불상이 제일 오래된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긴 머리들이 들어온 거죠. 그렇다가 중국에서도 이런 나발 형태는 5세기가 돼야 5세기가 됐다는 건 뭐냐면 이미 이제 이때는 간다라는 이미 쇠퇴하고요. 이제 한 5세기면 뭐 간다라도 다 인도화된 인도 본토의 풍에 따라가는 시대가 됐는데 이것이 이제 유행하게 됐는데 이것이 이제 그래서 주류가 됐으니까 중국에도 이게 들어와서 중국에도 유행하게 됐고 동아시아에서도 이것이 이제 주류가 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국립박물관에 가시면 불교 조각실에서 보실 수 있는 경주 감산사시의 불상도 그렇고 고려 철불도 거기 전시되는데 이 불상도 그렇고 다 이런 짧은 머리 우선 머리카락이 있고 부처님이 또 이렇게 짧은 머리카락들이 이렇게 이렇게 나발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아, 간다라에서 시작된 여러 어, 여러 변화의 단계를 거친 발전의 역사 속에서 이제 인도풍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어답트돼서 그렇게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